뉴스픽. 네, 정신의 뉴스 브런치 항상 청취자 여러분들과 함께 프로그램 만들어갑니다. 오늘도 유튜브로 638분 정도 들어오셨네요. 감사드립니다. 자, 첫 코너 뉴스픽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화요일, 목요일은 이 두 분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심어라 국민의힘 전 의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조성실 정치하는 엄마들 전 대표는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아직 전화 연결이 안 된 것 같으네요. 잠시 후에 저희가 다시 한번 불러보죠. 조성실 정치하는 엄마들 전 대표 들리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첫 소식은 아무래도 잠깐 좀 짚고 가야 될 것 같아요. 국민의힘 윤석열,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가 오늘 오전 8시에 이제 야권 단일화를 전격 발표를 해서 어떻게 보셨는지 아침에 지금 이제 막 나온 뉴스이기 때문에 두 분의 말씀 한 말씀씩 들어보죠. 먼저 신보라 의원께 먼저 여쭤볼까요? 네, 국민 여러분께서 아침 일찍 깜짝 소식을 이제 접하셨을 텐데요. 네. 저는 이번 이 단일화 결정과 이제 합당까지 함께 발표를 하게 됐는데 네. 정권 교체라는 국민적 대의를 위한 양보와 결단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그간 이제 서울시장 선거 같은 곳에서도 레이스에서 완주하지 못했던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예. 뭐 간철수 또 철수 이런 좀 별명들까지 붙였었던 리스크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이 단일화 결정을 내리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예. 이제 결단을 해주었다. 그리고 윤석열 후보도 꽤 높은 지지율을 지금 갖고는 있지만 아직도 압도적이지는 못하기 때문에 네. 이 새 정부의 구성과 운영에 대한 생각에 대한 간극이 있더라도 그 손을 잡고 간극을 좁혀 가야 된다는 그 양보도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네. 결국 두 힘을 합쳐야만 안정적으로 정권 교체를 할 수 있고 이후에도 더 많은 국민들의 지지 기반을 바탕으로 새 정부를 운영해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봤기 때문에 네. 이번 단일화가 성사될 수 있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조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한국 사회에서 이제 제3지대 정치 그리고 다당제 정치가 너무나 어렵다는 거를 다시 한번 새삼 확인을 했던 것 같고요. 네. 이제 단일화의 반향이 물론 없지는 않겠지만 예. 현실적으로 그 표 이제까지 나왔던 지지율을 다 안아가지는 이제 쉽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제 그 이유는 유례 없는 비호감 대선에 이제 실망을 하고 오로지 정권 교체와 재창출이라는 프레임에 이렇게 평면적으로 논의가 좀 갇혀 있었거든요. 근데 네. 그런 부분에 엄증과 실망을 느끼는 스윙보터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 표심이 지금 양당 혹은 다른 어떤 당에게 흩어질지가 이번 선거의 가장 핵심적인 키가 되지 않을까. 네. 그리고 무엇보다 뭐 결선 투표제를 비롯한 부분을 이제 여당 같은 경우에는 뭐 이번 당선과 무관하게 진행을 하겠다라고 약속한 바 있고 예.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도 그런 정치적 사명을 안고 이제 국민의 힘에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는 취지를 분명하게 밝혀놓은 만큼 예. 이제 향후에 우리가 이제까지 민심이 왜곡되는 선거구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치개혁이 아무쪼록 빠른 시일 내에 좀 이루어지고 시작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가장 큽니다. 그렇군요. 정치개혁에 관련된 내용도 저희가 한번 논의를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네요. 자, 오늘 이제 준비한 뉴스 저희가 좀 같이 한번 살펴봐야 될 텐데 앞서 말씀드린 이용수 운동가를 비롯한 이 각국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유엔 고문방지위원회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서한을 지금 유엔 인권 분야 담당자들한테 보내기로 했다는 지금 소식이 있어요. 조 대표님께서 좀 먼저 정리를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저희가 몇 달 전에 한번 전했던 소식이긴 한데요. 네. 이용수 운동가님께서 그 국제사법재판소로 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가져가는데 좀 난항을 겪게 되면서 네. 이제 유엔 고문방지 협약을 통해서 당사자의 그러니까 그 일본의 동의가 없이도 이것을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방향에서 좀 운동을 하겠다라고 발표하신 바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는 위안부 피해자의 문제를 관련해서 유엔 고문방지위원회에 이제 문제 해결 요청서를 서한을 제출하기로 하셨는데 네. 의의는 중국 그리고 필리핀, 네덜란드 출신의 피해자 유족, 인도네시아, 동티모르 피해자 대변 단체 등을 포함해서 다국적으로 이 문제에 공감대를 가지고 있고 또 피해를 겪으셨던 분들이 같이 연대해서 이제 유엔 인권 분야 특별 보고관들에게 청원서를 보내기로 이제 발표하신 바 있습니다. 네. 자, 뭐 이렇게 유엔으로 이 문제를 가져가자라고 이용수 운동가가 얘기한 지는 좀 꽤 된 것 같긴 한데 네, 이번에 맞습니다.
본격적인 이제 행동에 나선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또 다른 나라의 피해자들이 함께했다. 앞서 이제 뭐 국적도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런 점에서 조금 의미가 더 커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이런 방식의 해결의 필요성 두 분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신보라 의원께 먼저 좀 여쭤볼까요? 네, 이용수 할머니 등 그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어쨌든 바라시는 것은 국제사회로부터 이게 위안부 피해 이것들이 명백한 이제 고문이고 이었다. 국제 네. 협약을 위반한 것이다라고 하는 어떤 판단을 명확히 받고 그렇죠. 싶어 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유엔 고문방지위원회 회부 청원까지 이제 진행이 된 거고요. 근데 이게 실효적으로 이제 절차를 사실상 밟으려면 네. 가장 중요한 게 결국 정부의 결정이더라고요. 지금 이제 위안부 피해 할머니 분들과 이제 국제사회 연대를 통해서 이제 제기한 건 그 유엔 인권 분야의 여성 폭력, 인신매매 특별 보고관 등에 대한 그 실무자 실무 그룹에게 이걸 회부를 촉구하기 위한 청원서를 한 거지 예. 공식 절차가 시작된 게 아니거든요. 예. 그 공식 절차라는 건 결국 정부가 진행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가 공식적으로 유엔 고문방지위원회에 이 위안부 문제를 회부하는 결정을 하고 지금 그 유엔 고문방지위원회가 그 고문 방지 협약의 이행을 감독하는 기관이거든요. 우리나라는 이제 1995년에 가입을 했고, 예. 일본은 1999년에 가입을 했는데, 예. 이 고문 방지 협약이 21조에 보면 어떤 당사국이 이 협약에 따른 의무를 다른 당사국이 이행하지 않다고 보이는 경우에 이 통보를 하게 되면 그 위원회가 그 통보를 수리하여 심리할 권능을 가지고 있음을 인정한다라고 네.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조항에 따라서 이 당사국 한국 정부가 그렇죠. 일본 정부가 이 고문방지 협약에 따른 내용을 이행하지 않고 않았다. 있다는 통보를 공식적으로 해야 해줘야 되는 거죠. 된다. 그럼으로써 절차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의 입장이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이용수 할머니께서 지난 10월에도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행을 해달라는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여셨어요. 네. 근데 이제 그때 이제 외교부의 입장은 유엔 고문방지위원회를 통한 해결 절차 문제는 신중히 검토할 것. 그리고 지금도 위안부 피해자분들의 명예 존엄 회복을 위해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하고 있다라는 정도 딱 원론적 입장만 갖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정부의 결정인데 사실상 문재인 정부가 위안부 합의라는 공식 합의는 사실상 파기를 해놓고서 네. 그거에 가장 이유를 댔던 것은 피해자 중심 해결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다. 라는 논리였는데 사실 피해자 중심의 해결에서 지금 피해자분들이 가장 원하시는 건 국제사회로부터 이런 판단을 듣는 것인데 이것에 대해서는 또 절차를 진행하고 있지 않는 거죠. 그래서 저는 원칙 없는 이러한 접근이 국제사회와 피해자 모두에게 신뢰받지 못하고 있는 행동이라고 좀 보여집니다. 네. 자, 조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앞서 이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해 이 유엔 고문방지위원회를 통해서 우리가 해결 절차를 이제 밟아가자라고 네. 정부에 간곡히 요청을 하셨을 때 외교부는 이제 역시 좀 원론적인 입장에 그쳤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결과적으로 유엔 고문방지위원회를 통해서 간다고 하더라도 최종적으로는 국제사법재판소를 통해서 일본군 위안부 판단이 문제를 돼야 해결하자는 것이고 네. 그것은 외교적인 아마 여러 가지 종합적인 부담이 사실은 쉽지 않게 다가왔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네요. 다만 현재 지금 우리가 우크라이나 상황을 보면서 네. 이제 전쟁이라는 것이 그리고 전쟁을 통한 민간인의 피해 그리고 그중에서도 여성과 어린이, 노인들의 피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예의주시하면서 다시 한번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으로 느끼고 전 세계가 연대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네.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많은 것들을 또 보고 다시 한번 결단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네. 제대로 정리되고 또 결단되고 매듭지어져야 새로운 역사가 또 시작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제 차기 정부가 어떤 정부가 들어서든지 간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또 시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살아계신 활동가 분들께서 정말 이 마지막 생의 목표와 또 이 사명을 좀 잘 완수하실 수 있도록 네.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앞장서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정부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걸 두 분이 공통되게 얘기를 또 해주시네요. 또 다음 정부에서 또 어떻게 하게 될지 저희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뉴스로 좀 가보도록 할까요? 지금 아이가 태어나면은 지금 의료기관이 지금까지는 이제 개인이 가서 이제 출생 신고를 하게 되죠. 근데 의료기관이 출생 정보를 지방 정부에 이제 의무적으로 알리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이 지금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하는데 지금 이게 무슨 내용인지 또 취지는 어디에 있는 것인지 조금 들여다봤으면 좋겠어요. 신보라 의원께 좀 여쭤볼까요? 네, 지난 2일 법무부가 출생통보제 도입을 중심으로 한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국무회의에서 통과를 시켰습니다. 개정안은 정부 법안인데요. 네. 4일 국회에 제출이 되어서 이제 심의를 받게 될 예정이고 이제 예. 통과를 기다려야 합니다. 이 개정안은 아이가 출생한 의료기관의 장이 시읍면의 장에게 출생 사실을 의무적으로 통보하도록 하고요. 시읍면의 장은 출생 신고가 됐는지를 확인을 해서 출생 신고가 안 된 아이는 출생을 직권으로 가족관계 등록부에 기록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2020년 기준으로 출생 아동의 99.6%가 의료기관에서 태어나고 있는 만큼 예. 의료기관의 출생 통보를 의무화하게 되면 출생 신고 누락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아동 학대를 방지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이 된 건데요. 예. 출생 후에도 부모가 출생 신고를 하지 않아서 적절한 의료 서비스나 교육을 받지 못하는 상황은 막겠다는 취지인 겁니다.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경우에 영유아 필수 예방 접종 등의 적절한 의료 조치를 받지 못하고요. 또 취학 연령이 됐는데도 학교에 가지 못하는 등의 방치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해왔습니다. 예. 이번 개정안으로 출생 신고 되기 전에 신체적, 정신적 학대 등으로 목숨을 잃는 아동을 줄일 수 있다는 그런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얼마 전에 보도됐던 제주도였었나요? 예, 그죠? 맞습니다. 예. 딸들이 상당히 장성했는데 네. 아예 신고가 자체가 네. 안 돼 있었던 그런 사례들이 지금 이제 보도가 되면서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셨는지 이번 개정안 먼저 조 대표님께 좀 여쭤볼까요? 네, 저는 정부가 이제 법무부에서 발표하고 국무위원회에서 좀 통과시킨 출생통보제 같은 경우에는 적극 환영하는 입장이고요. 네. 이 영토 내에서 출생한 모든 아동이 신분, 국적, 법적인 지위와 무관하게 출생 등록될 권리를 가져야 한다라는 것은 네. 유엔 아동 권리 협약 제7조에 이제 마련되어 있고 그거에 근거해서 지금 수년째 국내에 출생 통보제를 도입해야 된다라는 사회적 요구가 있어 왔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 부분이 조금 첨예하게 약간 이해관계가 부딪히는 부분이 있는데 여러 가지 행정적인 부담 등도 있기 때문에 이제 의료계에서는 표면적으로 좀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한 가지로는 이렇게 출생 통보제를 했을 때 예. 자신의 신분이 노출되는 것을 꺼려하는 한부모의 경우 오히려 병원을 이용하지 않고 이제 위험한 상황에서 출산을 하게 될 확률이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가져왔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근데 이게 그래서 좀 도입이 필요하다고 요구되는 게 또 한편에는 익명 출산제라는 것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비밀 출산제라고 해서 예. 모두가 다 비밀로 출산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엄격한 조건을 마련하고 거기에 부합하는 경우 이제 그 생모의 어떤 신원이나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공개하지 않고 혹은 등록하지 않고 출산을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예요. 예. 근데 이 두 가지를 이렇게 뭔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방식이 아니라 좀 이렇게 병행하는 방식으로 봐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우선은 국회에 지금 법안이 조만간 이제 6일 정도로 예정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넘어갈 예정이고 그럼 국회에서 또 절차를 밟아서 최종적으로 법안이 통과가 돼야 되거든요. 아직 통과는 안 된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국회 전체위에서 또 통과가 의결이 돼야 되기 때문에 예. 그걸 통해서 출생통보제가 우리 사회에 좀 어느 정도 안착이 될 필요가 있고 더불어서 비밀 출산제의 사회적인 이제 쟁점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러니까 생모가 다시 익명으로 출산할 권리와 아이가 이제 커서 성인이 되거나 자신의 어떤 근원에 대해서 알고 싶을 때 그것을 알 수 있을 권리가 충돌한다는 부분들이 그러네요.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사회가 어느 정도의 선에서 법적인 안전망을 마련하고 사회적인 합의를 이룰 것인가, 또 그것이 어떻게 하면은 아이의 권리를 그러니까 정말 존중하면서도 또 이 산모의 권리를 존중할 수 있는 부분인가에 대해서
좀 멈추지 않고 계속적 논의를 해가야 할 것으로 보여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이번에 제주에서 있었던 뭐 세자매로 그렇죠. 일컬어지는 분들 이외에도 네. 이제 구미에서 있었던 이제 사망사고, 살인사건 같은 경우에도 또 이제 영유아가 사실상 이제 정말 사체로 발견이 됐잖아요. 예. 예,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사각지대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아이 같은 경우에 초등학교를 대안학교를 지금 다니고 있는데 네. 대안교육을 받을 경우에 학교에 입학을 정규교육이기 때문에 유예 신청을 하거나 혹은 이제 장기 결석자 형태로 해서 최종적으로 검정고시를 보는 형태를 취하는데 이게 법안으로는 최종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만 학교장 재량으로 이거에 검토를 하도록 되어 있어서 네. 저 같은 경우에도 오히려 제가 관련 근거법을 찾아보고 학교의 교무부에 이것을 문의해서 위원회에 제가 출석을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왜 저에게 출석 요청을 하지 않으시는지 이렇게 역으로 물어본 상황이고 학교는 한 번도 그걸 진행해 본 적이 없어서 그냥 처음에는 서면으로만 이렇게 진행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런 데서 사실은 사각지대가 생기는 거예요. 예방접종도 받지 않고 예를 들면 아동학대로 인해서 문제가 유기되거나 이런 생겼을 때. 아이들을 네. 발견할 수 없는 그래서 출생을 등록하는 것은 당연히 이번 검토를 통해서 이제 필요한 것인데 하고 네. 이후에 출생이 등록되어 있지만 뭐 예를 들면 아동 학대라든지 혹은 한부모 가정이 아이를 양육하기 어려운 환경 그렇죠. 속에서 이것을 우리가 사회적으로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네. 이런 부분에 대한 사회적인 지원 제도도 조속하게 좀 마련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군요. 출생 통보제를 찬성을 하시지만 좀 보완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얘기시고 그 안에 익명출산제 이런 지금 제도를 얘기해 주셨고 신보라 의원께서는 또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보니까 조금 복잡한 미묘하고 네. 복잡한 부분이 좀 있네요. 네, 맞습니다. 네. 우선 입법이 이제 크게 정부 입법과 의원 입법이 있는데 그렇죠. 이 법안은 이제 정부 입법으로 이제 국무회의 국회로 통과해서. 이송이 되는 형태입니다. 네. 근데 여러 말씀 나왔던 그런 촉발 사건들이 이 출생통보제 시행을 하기 위한 법안 발의의 네. 배경이 됐고요. 그렇죠. 특히나 이제 영유아 유기 학대 살인 사건이 예. 거의 정말 너무나 많을 정도로 뉴스에 많이 보도가 되다 그러니까요. 보니까 이런 문제들을 사실상 뭐 예방하고 또 아이들이 피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여러 대안들 중에 네. 나왔던 제도가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출생통보제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이 시행되면 가장 달라지는 게요. 출생신고의 의무가 부모가 아니고 가장 먼저 출생신고의 일 의무자가 의료기관에게 주어진다는 점이 가장 달라지는 그게 점입니다. 변화되는 거죠. 네. 네. 현행은 부 또는 모가 출생신고를 하고 예. 혼인 외 출생자는 모에게 출생신고 의무가 발생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출생 사실을 숨기면 국가가 파악을 하기가 힘든 구조였고요. 그렇죠. 물론 부나 모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게 되면 2차적으로는 동거하는 어떤 친족이나 분만에 관여한 의사나 검사 혹은 지자체 장도 출생신고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기는 한데 그거는 과정 자체가 쉽지 않아서 발견을 해야지 뭘 하죠. 네, 그래서 예. 이런 선택을 하기는 비교적 어려운 조건이었기 때문에 유기되거나 유기의 선택을 한다거나 아니면 그 제주 새 모녀 사건처럼 아예 등록을 하지 않고 그냥 학교 생활도 안 장성할 하고. 때까지 네. 아무런 어떤 국가적 보호나 제도적 혜택을 전혀 누리지 못한 채로 살아가는 문제도 생기게 되기 때문에 저도 이 출생통보제는 일정도 필요한 제도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다만 많은 분들이 이것만으로는 출산 사실 자체를 숨기길 바라는 어떤 산모의 네. 유기랄지 그렇죠.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는 어렵지 않느냐라고 맞습니다. 하는 지적도 많이 주시기 때문에 아까 조정실 대표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비밀 출산제를 좀 보완해서 가야 되는 것 아니냐는 말씀을 많이 주세요. 네. 지금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발의한 보호 출산에 관한 특별법이 있습니다. 네. 이거에 아직은 통과되진 않았고 발의를 해서 지금 계류 중에 있는데요. 계류 중에 있고 익명 출산제나 비밀 출산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아직 법원으로 올라간 건 아니죠. 네, 법으로는 지금 발의는 되어 있습니다. 있고. 다만 예. 지금 계류되어 계류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네. 이 보호 출산에 관한 특별법이 사실 익명 출산제, 비밀 출산제를 대표하는 법안인데요. 네. 이제 이 내용이 보호 출산을 원하는 임산부가 상담 기관을 통해서 그런 상담과 지원을 받고 출산 시에는 의료기관에게
산모의 정보를 미식별 조치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산모의 정보는 갖고 있지만 그건 국가가 갖고 있는 거고요. 그렇죠. 다만 의료기관에선 산모의 정보를 식별하지 못하도록 해놓고. 비밀화하고 아이가 출산이 되면 의료기관이 상담기관의 장에게 출생의 사실을 통지하고요. 그 상담기관의 장이 관할 지자체의 출생 사실을 통보하고 아동권리보장원이 이 관련한 모든 출생 증서를 영구 보관을 해서 나중에 그 이후에 산모를 이제 찾고 싶을 때 입양 절차를 진행한다거나 산모가 다시 아이를 키우고 싶다고 할 때 또 인계하는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게 이 보호출산에 관한 특별법안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실제 내가 아이를 낳고 이 아이가 국가와 사회 환경에서 잘 자라기는 바라지만 내가 그 지금 양육의 의무를 지고 싶진 않다. 그리고 그 출산 자체가 기록으로 남진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어떤 바람이 있다면 그런 경우에도 좀 보호가 될 수 있는 장치가 마련이 되어야만 그 의료기관에서 출산을 하지 않는 선택을 하게 되는 경우는 막을 수 있지 그렇죠. 않을까. 산모의 건강권도 중요한 거니까요. 네,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 이제 미혼모 단체나 이런 분들은 그것뿐만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거는 임신 초기부터 여성이 극단적인 그런 선택까지 하기 전에 위기 임신 출산 지원 체계를 좀 충분하게 제공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견도 많이 내어주셨더라고요. 그렇군요. 최근에 성명을 발표한 것도 있고. 네네. 그러니까 이게 출생 통보제는 의료기관에 그냥 의료기관이 출생을 통보만 하는 거지만 예. 중요한 것은 많은 그 여성들이 그 자녀를 은폐하거나 분리하는 극단적인 결정을 하게 될 때까지 임신 초기부터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는데 없군요. 그 과정에서 상담을 하고 지원을 하고 그런 선택을 하지 않도록 도울 안전망이라는 게 구축되어지 않는 게 더 핵심적인 것 아니냐. 그러네요. 그래서 임신과 출산기에 상담과 지원이 되지 않아서 그런 충동적인 결정이나 행동을 하지 않도록 그걸 위한 그 임신 제도들. 출산 지원 체계를 충분히 제공하는 것까지 우선돼야 된다라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끝으로 조 대표님 혹시 더 논의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한 말씀 한 20초 정도 남았네요. 네. 지금 우리가 출생 등록제를 도입하고 난 다음에 또 함께 논의해봐야 될 거는 보편적 출생 등록제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는 조금 더 폭넓은 차원의 논의인데 국내에서 태어난 이제 난민의 아이들이라든지 이런 경우에 출생 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서 정말 폭력에 노출되거나 건강권을 찾을 수 없고 이런 위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가 좀 더 넓은 품으로 우리가 이전에 다른 사회에서 받았던 어떤 도움과 헌신, 혜택 이런 것들을 또 흘려보낼 수 있는 정말 그런 넓은 품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과 함께 오늘 방송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감사합니다. 뉴스픽 조성실 정치하는 엄마들 전 대표, 신보라 국민의힘 전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정은실의 뉴스 브런치 1부 마치고 저는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